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챕터 시간으로 가져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인데 첫 번째 주제인 역사로 알아보는 영화 및 영상 제작의 세계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이 생활 속 융합 지식, 이 강좌에서 역사로 알아보는 영화 및 영상 제작의 세계 파트 2. 그래서 오늘은 영상 제작사의 두 번째 파트, 중흥기와 발전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난 챕터 1과 똑같습니다. 역사를 통해 영화 및 영상 제작 콘텐츠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인해보자 라는 걸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일단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뭐 전공자, 비전공자 분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스스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챕터에 이어서 간단히 지난 시간 복습하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네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태동기, 성장기, 중흥기, 발전기 그렇게 구분을 했고 우리가 챕터 1에서는 태동기와 성장기를 봤습니다. 그래갖고 태동기에서는 인류 최초의 동영상의 시작은 1895년 프랑스 루이스 류미에르, 어거스트 루미에르 브라더스, 류미에르 형제가 만든 첫 번째 동영상을 후대에서 최초의 인류의 동영상으로 봤고 그거를 이제 영화라고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말 그대로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어떤 소용돌이 속을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화 얘기로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술사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예술사에서는 이 시기도 역시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주 큰 혼돈과 혼란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늦게 태어난 영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기. 왜냐하면 장비 그리고 그걸 운영해야 되는 인력 물론 영국도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제작 방식 자체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과 많은 장비 그리고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이 가장 늦게 태어난 영화 예술 매체 같은 경우엔 아이러니하게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에 따라 좀 다르시겠지만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교양 수업 같은 데서 예술사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은 이 시기를 예술사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슬프고 아픈 그런 역사의 시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예술사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건축학도 예술로 보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유럽에서는 100년째 짓고 있는 성당이 있잖아 100년째 그러니까 인류가 그렇게 어떤 200년 걸려서 성당을 하나 아니 어떤 건축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폭탄 한 방으로 날려버리는 거고 영국에 살던 내가 독일에 살고 있던 내 15년 된 친구랑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나는 바이올린 이 친구는 피아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니까 몇 달간 연락이 안 됐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총칼을 들고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 나는 사실 얘랑 6개월 전부터 지난 15년 동안 음악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음악을 들려주고 어떻게 음악을 같이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바이올린을 잘 쳐서 사람들한테 감흥을 주고 감동을 줄까에 대해서 15년 동안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6개월 뒤에 나타난 내 친구는 눈빛도 변해 있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나타나선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예술가들 자체가 엄청난 혼란과 혼돈과 슬픔 쉽게 말하면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할까? 내가 지난 20년 동안 바이올린 했는데 죽어라 했는데 이게 전쟁이란 걸 만나고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 예술사에서는 이 시기를 굉장히 혼란과 혼돈과 여러 가지 그 슬픔과 아픔으로 이렇게 예술사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였는데 영화는 이게 조금 달라졌지? 왜?
이 정치적으로 이 영화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 써놓은 것처럼 세계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발전된 부분이 있었던 게 영화 콘텐츠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영상 편집이라는 세 가지의 종합 예술 형태로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이 전 세계로 어떤 자기네 것들의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영화 이런 것들을 세일즈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나갔고, 이렇게 성장기까지 넘어왔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흥기, 실질적으로 영상 콘텐츠, 뭐 영화 방송에서는 이 80년대 조금 더 전을 중흥기로 봅니다. 중흥기를 보는데, 제가 첫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구분해 놓은 거에선 여러분들한테 요 시기를 중흥기로 설명을 하는데, 자, 요 80년대 중흥기부터 제가 한국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태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물론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1910년대 한국에도 영화가 들어왔고 방송도 들어왔고 TV도 진행이 됐는데, 한국도 80년대부터 이제 영화, 방송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급격히 발전을 합니다. 특히 방송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국내 사정을 조금 더 제가 보태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980년대 영상 제작사에서 중흥기입니다. 자, 일단 해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저장 매체가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비디오라는 저장 매체가 일반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방송이 등장하면서 이 비디오라는 저장 매체는 이미 전문가들, 방송 세계에서는 존재를 했는데, 1980년대 넘어오면서 VHS라는 형태의 소위 말하는 홈비디오라는 매체가 쭉 70년대 말부터 전 세계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80년대에도 한국에도 저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수님 기억에, 그리고 이제 요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 살았으니까 제 경험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제가 초등학생인데 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면 60원을 냈어. 택시를 타면 400원이 기본 요금이었던 것 같아.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제가 살던 동네는 한 뭐 350원, 500원 정도가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어. 근데 이 비디오 가게들, 지금의 어떤 PC방처럼 동네마다 막 비디오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최신상,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최신상 해외 어떤 영상 콘텐츠 유명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일본 그 울트라맨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막도 없어. 일본 TV 영상을 그냥 불법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비디오로 복사를 해 갖고 파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도 자막도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데, 초등학생일 때 울트라맨, 뭐 쌈바루칸 이런 소위 말하면 지금의 파워레인저 같은 것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신나고. 그래서 그거를 비디오 가게에 가서 빌려보는데 1박 2일 최신상이니까 빨리 갖다 줘야 돼. 오늘 빌리면 내일 무조건 갖다 줘야 돼. 안 그러면 벌금 내. 근데 초등학생 버스 탈 때 60원을 냈거든? 근데 그거 하루 1박 2일 빌리는데 비디오 렌탈 가격이 1,000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거지.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 이 비디오 저장 매체의 발달은 영상 매체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커진 거야.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못 보면 볼 수가 없었거든? 그리고 재작년에 내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를 다시는 볼 수가 없었어. TV에서 안 틀어주면. 아니면 극장에서 다시 안 보여주면.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도 비디오 매체가 등장하고 동네마다 지금 편의점 수준은 아니고 PC방 수준으로 동네마다 비디오방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영상 콘텐츠 산업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써놓은 것처럼 국내 방송은 이제 칼라 TV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라 방송도 시작이 됐고, 밑에 써놓은 영화의 세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 시기에 영화는 조금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물론 80년대에 아동, 어린이용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영화들은 에로 영화들, 에로물 장르 영화들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 상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이거는 또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전을 했거든. 더불어 비디오 시장까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영화 한 편이 극장에서 비디오 시장까지 넘어가는 지금의 부가판권 시장까지 확장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싸구려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상 콘텐츠는 상업물이고 산업시장이다 보니까 돈의 판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지. 들어가는 돈과 수익금이 같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80년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사이에 거기 제가 두 번째 써놓은 것처럼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엔 사실 요 시기에 한국도 조금 일부 들어오는 왔는데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는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퍼스널 컴퓨터, PC의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고 매체의 발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저 왼쪽 80년대 써놓은 것처럼 MTV, 뮤직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미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영화, 새로운 방송 연출 이론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면 요 80년대 넘어서면서 요 방송 기술의 발전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직 여러분들 물론 지구상에 존재 안 했지만 다큐멘터리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86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하고 아시안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물론 이 올림픽 때 미국이나 어떤 영상 선진국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저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면 원래 종주국, 개최국이 그 메인 방송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개최국이 기본적으로 영상 송출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월드컵,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 작년에 보시면 FIFA가 그 월드컵 영상들의 어떤 자료화면 이런 거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고가로 팔았거든. 그건 뭐 걔네가 저기 쉽게 말하면 메인 일종의 방송사니까. 근데 한국도 86년 88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메인 방송사가 된 거지. 우리가 전 세계로 송출을 해야 되는 거야, 88 올림픽 때. 물론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들은 아직 한국의 기술력을 못 믿는다고 해갖고 몇 달 전부터 배에다가 장비 잔뜩 실어갖고 88 서울 올림픽 개막 시즌에 맞춰서 선진국들은 자기네 장비와 자기네 기술진들이 한국에서 직접 송출합니다. 한국 화면 안 받고. 왜냐면 아직 여기 기술을 못 믿겠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뭐 거의 80% 이상 되는 국가들은, 특히 아시아권은 한국 영상을 고스란히 썼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 한국 방송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토리적으로 얘기하면 요 80년대에서 88년 요 사이, 요 4, 5년, 5, 6년 사이에 한국 방송 기술력이 정말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영화 콘텐츠는 이제 요 90년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재발견이라고 붙여놨는데, 요 이유는 뭐냐면 그 옆칸에 나온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은 없을 텐데 투캅스라는 강우석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상업영화, 첫 번째는 아니다, 이제 성공한 상업영화 투캅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그리고 여균동 감독의, 그땐 신인 감독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라는 영화 갖고 당대 최고의 여배우 심혜진, 문성근, 이경영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세상 밖으로, 그리고 이제 마누라 죽이기 이런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90년대 초반, 이게 대충 93, 94, 뭐 95 요 시즌인데, 요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 주로 만화 애니메이션과 에로 장르의 영화물을 많이 만들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영화 뭐 만드는 거 이런 거밖에 없지 않아? 라고 있던 시기를 이제 선입견을 좀 바꿔놓는 시기가 됐고, 94년, 5년 되면서 이제 한국 방송에서도 케이블 TV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방송과 영화가 국내 시장도 아주 급격히 팽창을 하는, 급격히라는 표현보다는 한 15년 걸렸으니까 이제 산업 시장이 커지는 시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다가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매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의 어떤 대중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편집기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일반화,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언스, 이건 제가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할 텐데, 이제 관객들, 전통적인 관객들이 피동적인 관객, 극장에서 자리 애매하고 그냥 보여준, 이 영화 봐! 라고 하면 이 영화만 보던 사람들이 TV를, 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케이블 TV 등장하기 전에 한국도 7번, 9번, 11번 밖에 없었는데 SBS 등장하고 케이블 TV 시작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면 캐치원도 볼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방송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지. 내 맘대로. 내가 돈을 더 내면. 그러니까 이제 피동적인 관객 형태에서 적극적 형태의 시청자 관객으로 바뀌는 유저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서 이제 2000년대에 국내 영화 시장은 대기업 자본들이 다시 재진출하고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직군들이 등장했다라고 보면서 중흥기를 지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넓게 보고 마지막 성장기를 놓고 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새로운 영상 매체들이 등장하고 인터넷 등장해 디지털 대중화돼 전문성이 돼 오디언스들이 유저가 돼 이러면서 말 그대로 한국 시장도 20, 30년 전에 해외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 기획적으로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크게 강화된 시기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 실제로 97년, 98년도 넘어가면서 교수님도 여러분들처럼 대학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 나와서 2년차, 3년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한참 젊고 끝발이라고 안 되고 젊고 막 의욕 넘칠 때 세상이 개벽한 거야. 그러면서 디지털 장비들이 보급되면서 제작 형태도 바뀌고 제작 방법도 바뀌고 어쨌든 중요한 건 발전하기 시작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발전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2000년부터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이때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태어나셨으니까 저랑 같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좀 기억이 나기도 할 거야. 그래서 다시 2000년대부터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전문성의 일반화, 그리고 관객들이 적극적 형태의 관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적극적 형태의 관객으로 변화했다라는 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변화인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저도 여러분들 수업하고 또 저도 작품 만들면서 당연히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작품을 만들고 교수라니까 끊임없이 저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저도 때로는 만드는 사람 반대 입장에서 유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인터랙티브,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는 사람과 관객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여긴 만드는 쪽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더 나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잘하려고 하는 거고 더 나아야 되거든. 근데 교수님도 R&D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블로그 갔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진짜 전문가 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야, 이건 진짜 전문가보다 더 나은 어떤 탁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러다 보면 야,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개념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제가 두 번째 써놓은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또 영상 매체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걔가 뭐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또 한번 개벽한 거지. 왜? 여러분들은 여기 태어났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봤으니까 아마 큰 감흥은 없을 거야. 되게 옛날 얘기처럼, 옛날 얘기는 맞다. 한 10년, 15년 전 얘기니까 들릴 텐데, 사실은 들고 다니면서 이 화면으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움직이면서 동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근데 그걸 바꿔 말하면 만드는 사람들 입장 쪽에선 뭐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거지.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지. 그러면서 거기 제가 써놓은 영상 하드웨어의 다변화, 이건 무슨 말이냐? 고맙게도 전 세계에 텔레비전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 회사 삼성과 LG, 애플만큼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 회사 우리나라 삼성. 쉽게 말하면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드웨어적인 기술력과 하드웨어적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LG, 삼성 뭐 이런 애들이 이런 기업들이 우리와 함께 존재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들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카메라 만드는 원천 기술, 소니 뭐 이런 거 가지고, 파나소닉 애들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필름 시절에 후지 필름 아직도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일회용 카메라 그거 뭐라 그러지? 이렇게 찍으면 징 하고 나오는 거, 어이구야 이름 까먹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아닌데? 하여튼간 그것도 지금도 일본 만들잖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TV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로 가장 TV를 많이 팔고 있는 삼성, LG가 여기 있고, 전 세계에 애플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팔고 있는 삼성이 이 나라에 있으니까 하드웨어의 다변화 시장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많아졌다는 거. 그거는 곧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게 하고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발전기로 또 한번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10년도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영상 윈도우의 다변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영상 윈도우, 쉽게 말하면 매체, 미디어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걸 영상 윈도우의 다변화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도 많아졌지. 그리고 아마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들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생 때 삼성이 스마트 TV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또 이 쉽게 말하면 3D TV를 국내와 해외에 많이 제작해서 팔았습니다. 갖고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렇게 박지성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축구 볼 차면은 TV에서 보고 있을 때 이렇게 확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마술사가 이렇게 확 화면 밖으로 던지면 이렇게 3D 영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스마트 TV를 파는, 그러면서 진행이 됐고, 또 한편으로 여기 다변화, 밑에 게임 매체의 발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또 게임을 많이 팔지,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뭐 거의 큰 아예 저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큰 게임 매체 시장에 또 RPG 게임이나 이런 거에 선두주자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 게임 매체들 역시나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 시기를 또 그렇게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되셨을 기억 속에, 그리고 직접 경험한 부분들인 새로운 영상 매체가 등장을 했지요. 3, 4년 전부터 이제 AR, VR, 그리고 사실은 요때 등장한 건 아니야. 한 15년 전에 등장했는데 이제 IPTV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익숙한, 그리고 뭐 교수님도 나도 뭐 이거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고 나도 이거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돈 내고 보지, 왓챠 돈 내고 보지, 디즈니 플러스 돈 내고 보지, 티빙 돈 내고 보지, 또 요새 BTV로 또 갈아탔거든. BTV 돈 내고 보지, 웨이브 돈 내고 보지, 쿠팡 돈 내고 보지, 뭐 어쩔 수 없지. 여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7, 8개 보니까 이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와. 진짜.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새로운 영상 매체들, 그리고 이런 윈도우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더 늘어날 거로 예상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거기 써놓은 것처럼 어떤 제작진의 고민과 어떤 새로운 창작, 아까 제가 챕터 1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더 잘 만들어야지, 내가 더 잘 만들어야지, 내가 더 잘 만들어야지, 이러다 보니 영상 콘텐츠 시장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그 와중에 K 콘텐츠 시장이 이제 진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거든.
2000년대 넘어서면서 한국 영화가 일본 시장에 배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주 미약해. 한 100개 정도 극장에 개봉을 했어. 근데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일본에서 대박 났던 드라마가 등장을 합니다. 겨울연가. 그 감독이 장국장님이 말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일본 시장을 염두하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야. 국내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일본 시장에서 뻥 하고 터졌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먼저 일본 시장에서 진짜 흥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은 없을 텐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여성분들이 겨울연가 한 편 보고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오고 그 배용준의 소속사 건물 앞에 일본 사람들 습성상 건물 안에 안 들어가. 실제 여행 코스에 있었어. 교수님이 이게 무슨 영화 만들면서 R&D를 해갖고 나온 건데 실제 조사에서 나와보니까 코스야. 인천공항 도착을 해. 그럼 버스에 대절해서 일본 여성 팬들이 예를 들면 배용준 소속사 앞에 가. 그래서 그 건물을 배경으로 밖에서 안에 들어가면 윤사마를 괴롭히는 게 되니까 건물 밖에서 건물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어. 일종의 그게 코스야. 또 한류 연예인 같은 경우엔 그 연예인이 하는 식당에 가서 인천공항 도착하고 구경하고 저녁 때 식사를 하러 가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영국 왕실이나 이런 데 보면 커피잔에 얼굴 박혀갖고 나오잖아. 스프를 다 먹고 나면 스프 그릇 안에 그 배우 얼굴이 들어있고. 이런 것까지 확대되던 게 요 시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게 K 콘텐츠들이 발전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제 정점을 찍는 두 개의 K 콘텐츠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 그땐 K 콘텐츠란 말도 안 쓸 텐데 드라마에서 대장금이 등장합니다. 중화권 국가까지 중국과 대만, 마카오 같은 중화권 6개국까지 싹 다 쓸어버려. 대장금이. 그리고 한 번도 지금도 예전에도 이 영상 콘텐츠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영상 콘텐츠가 교수님 보기엔 아직은 없어. 근데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휩쓴 영상 콘텐츠가 하나 나왔습니다. 걔가 누구냐? 뽀로로. 정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물론 어른들까지 난리 난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 세계를 한 바퀴 휘저은 콘텐츠 이제 우리도 갖게 된 거야. 그게 뭐냐? 뽀로로. 자, 그런 애들이 2010년도 전후로 이제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2010년도 넘어 15년, 16, 17으로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재작년인가? 벌써? 작년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 그리고 또 그 전년도에 물론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만큼의 결과까지는 안 나온 거지만 어쨌든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의 아카데미 수상작이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K 콘텐츠. 그리고 이제 특히 영상물보다 더 전 세계 K 콘텐츠의 천병인 K 뮤직, BTS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기 나와 있는 K 콘텐츠의 진정한 글로벌 화이자 진짜 K 콘텐츠를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면서 발전기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오늘 챕터 2의 학습 정리, 말 그대로 이제 간단하게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그냥 짧게 하나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올드 미디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KBS, CJ 미디어, MBC. 근데 자, 오해하면 안 돼.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올드 미디어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전공을 하거나 이쪽 영상 콘텐츠 시장을 놓고 보면 이거 올드 미디어라고 볼 수는 없지. 물론 올드 미디어는 맞는데 어쨌든 KBS 이런 어떤 지상파 방송, CJ 미디어, 영화 방송, 음악 콘텐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CJ 미디어
뭐 MBC도 마찬가지인 거지.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옛날 형태의 좀 올드해 보이는 이 영상 콘텐츠물들의 시장이 물론 지금도 있어. 지금도 커. 근데 얘들이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익숙하신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어떤 애플 TV 같은 OTT나 인터넷 기반을 베이스로 한 영상 콘텐츠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 다 한국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막강해. 둘 다 막강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학문적으로 대학이니까 미래를 좀 진단해 보면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여기 맨 우측에 있는 이 안경 쓴 것 같은 사진은 이거 거의 8, 9년 전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자료에서 쓴 건데 이제 인류는 영상 콘텐츠를 좀 더 쉽고 편하게 가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런 스마트폰으로만 영상 콘텐츠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 들고 다니기에 무겁고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 막 귀찮은데 갖고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저 자바라라 그러나?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쇠팔 같은 거 나와 있으면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서까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보고 사실 교수님도 작년에 샀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또 거는 게 있더라고. 이렇게 모자 쓰듯이 걸면 쇠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같이 돌아가. 그래서 편하게 누워서 볼 때 좋긴 좋더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는 앞으로 최대한 사람과 가볍고 편하고 사람한테 익숙한 매체로 발전하는, 그래서 정말 1년 24시간 365일 더 편하게 사람들이 쉽고 이지하게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게 요 한 가지를 제가 영상 콘텐츠 제작사 소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적으로 학습 정리 마지막 멘트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챕터 1, 2에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퀴즈. 전통적 시청자층인 관객은 2000년대 이후 넘어서면서부터 적극적인 유저의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정답은 O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언스,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관객, 시청자들이 이제 뭐 OTT, 내가 티빙을 볼래? 내가 왓챠를 볼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BTV를 선택하건 올레 TV를 선택하건 올레 TV 하나 선택해도 내가 그 안에서 또 캐치온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극장을 가더라도 메가박스를 갈래? CGV를 갈래? CGV를 간다면 골드 클래스를 가서 볼래? 시네드 셰프를 가서 볼래? 내가 또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적극적 형태의 유저고요. 사실 영상 콘텐츠 전공하는 학생들한테까지는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래의 영화나 방송 형태는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영화를 보는데 관객이 영화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영화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의 지금의 미래 시장의 목표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있다가 게임 하듯이 내가 타노스 죽이지 마. 로 클릭을 하면 타노스가 안 죽는 걸로 보여줘요.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홀로그램까지 써서 제가 이게 내일 다른 챕터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관객이 게임하듯이 영상 콘텐츠 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게 지금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 유저의 개념으로 진화하였다. 이 동그라미 퀴즈 정답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챕터 2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